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눈이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죠. 눈의 양도 5cm에서 10c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먼지가 높은 상태고 이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면 눈이 내린다는 겁니다. 오늘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눈에 대한 대비 미리미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현 인기 있죠?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중국산 TV와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자동차가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양이에요. 예, 승용차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데요. 예. 예전에 중국산 TV, 노트북, 스마트폰 들어올 때 과연 중국 거 쓰겠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노트북 보면 중국산 많이 쓰잖아요. 저도 노트북 중국산.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격도 싸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TV 가전 아직 가정에서 많이 안 써도 일반 가게나 업소 이런 데서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과연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떻겠냐. 가전,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겠냐 아니면 다르겠냐는 거죠. 근데 자동차의 핵심은 안전성이잖아요. 예. 중국산에 대한 안전성, 과연 한국 소비자들이 안전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가격은 쌉니다. 이 중국산 SUV가 중형 SUV인데 보통 한 3천만 원 요즘 하잖아요. 일단 2천만 원에 딱 팔겠다는 거예요. 1999만 원 정도까지 팔겠다라는 건데 AS 잘 되겠냐, 안전성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베이징 인샹 자동차라는 중국 5대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 합작사예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미 승용차 SUV는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전기차에서는 비아디라고 중국 업체가 세계 1위예요.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고요. 아직 생산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미 트럭하고 버스는 중국산이 다녀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중국산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싸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 중국산 자동차가 통할지 아니면 그야말로 싼 게 비지떡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산 달걀 수입 소식이 알려진 뒤에 달걀 가격이 이게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죠?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지금 추가 발병 의심은 많이 줄고 거의 대영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전후로 미국산 흰색 달걀도 대형마트에서 팔린다라고 합니다.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 그동안 계속해서 올랐어요. 36일 연속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멈칫한 거죠. 지난 12일부터 평균 가격이 한 9,5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10,000원 이상에 팔리고 있죠, 한 판에. 그래서 최고치를 찍고는 그 이후엔 계속 보합세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도 계란값, 달걀값 인상을 자제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동안 중간 유통사들이
달걀이 오를 걸로 생각해서 가격이 오를 걸로 생각을 해서 사재기를 해놓고 안 풀었던 거죠. 이걸 좀 푸는 거고. 왜냐면 계란은 지금 유통기한이 30일 정도 되는데 예. 그것도 다 다가오니까 빨리 풀어야죠. 그래서 계란 가격이 안정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호주산 달걀도 들어온다고 그러대요? 맞습니다. 미국산은 예? 흰색이고 예. 호주산은 똑같이 갈색입니다. 한국하고 같이.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미국산은 백인들이 많이 살아 흰색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산 계란 닭의 품종이 흰색을 나는 품종이고 우리도 옛날에는 흰색 달걀이 많았었는데 예. 품종 개량이 되면서 다 갈색으로 바뀌었고 특히나 흰색 계란 달걀에는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나 묻어도 좀 표가 많이 나잖아요. 대신 갈색은 표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소비자들이 갈색을 선호하니까 갈색을 많이 낳게 됐다라고 하는데 호주산도 같은 갈색 계란이 달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이제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을 하고요. 당연히 호주산도 처음 수입이 되는 거고 아마 설 연휴 첫날 뭐 그 즈음해서 대형마트에서 팔리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달걀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좀 식당에서 다시 서비스로 후아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해와야죠. 이게 이거 수입 안 하면 올 말까지 달걀 대란이 계속 맞습니다. 일어날 6개월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예. 하죠.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일자리 공약을 발표를 했죠.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어떻게? 예. 공공부문 충원하고 노동시간 단축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은 전체 일자리의 21%인데 한국은 7.6% 공공부문 일자리가 되게 적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올리면 3%만 올려도 81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뭐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소방관, 뭐 경찰관, 복지공무원 이런 중심으로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노동시간을 지금 52시간 내로 이제 줄이면 주당 일자리를 한 50만 개 정도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돈이잖아요. 예. 국민의당도 당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 없이면 이거 불가능한데 재원 마련 대책은 전혀 돼 있지 않다. 어떻게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지금 병역기간 단축 가지고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 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이 이게 자꾸 한눈에 비교하는 게 많이 생겨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잘 돼 있습니다. 아. 금융위원회에서 보험다모화라는 게 있어요. 보험 상품 다 맞아요. 비교할 예.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이 펀드도 이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금이나 대출 같은 것도 뭐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파인인가 그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금, 뭐 개인연금, 국민연금 다 모아놓은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쳐보면 진짜 한번 시간 내서 보면 이렇게 대단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 모바일로만 가능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모를 수 있다. 정보 비대칭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펀드 수익률 비교해주고 수익률 수수료 보수 다 비교해줄 수 있는 그걸 펀드 다모화라는 걸 오늘부터 개설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 예. 주식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유형별로 수익률 상위 50개 펀드를 정렬해서 보여주고 예.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펀드 추천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작은 문제는 많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해놓은 나라는 제가 보기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참 그래도 잘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퀄컴이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1조 원대 과징금을 맞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퀄컴은 다 아시는 것처럼 통신용 반도체에서 뭐 압도적인 거의 독점적인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휴대전화에. 그리고 또 특허가 네. 퀄컴 특허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허 수수료를 다 냅니다. 아. 삼성, LG전자 스마트폰 만들면서 뭐 뒤에서 웃고 있는 건 퀄컴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동안은 자기네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서 다른 경쟁업체 거 쓰면 너 니네 납품 안 해라고 하면서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거죠. 그것 네. 때문에 지난달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 원대 과징금을 맞았고요. 한국만 하면 한국도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미 중국에서도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유럽, 대만에서도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본국인, 자국인 미국에서도 이제 퀄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제 피소, 이제 법정에 세우겠다. 소송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 퀄컴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 이래저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현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자격이 결국 박탈당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회 왜 못 그러니까 올해 대회는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결국 이 전북 현대의 챔피언 자격을 박탈했거든요. 어제 AFC의 이 출전 관리 기구가 전북의 출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출전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북이 지난 2013년에 이 전북 소속 구단의 스카우터가 심판에게 뒷돈을 건넸고요. 이 사실이 지난해 적발되면서 K리그에서 승점 9점 감점, 제재금 1억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돈을 건넨 스카우터는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하고 같은 조에 속해 있던 호주의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가 AFC에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출전 관리 기구가 AFC 클럽 대회 매뉴얼 11조 8항 이 승부 조작으로 적발된 팀은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금지한 데에 근거해서 전북의 출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전북 현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전북 현대가 출전 자격을 되찾기 위해서 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에 제소할 예정이거든요. 이 출전 자격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캄보디아의 이 푸놈펜 구단이 이 소속 선수 7명의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되면서 AFC가 주관하는 AFC컵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거든요. 이때 이 푸놈펜이 이 카스에 항소해서 출전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포츠에서 심판 매수 이거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그렇죠. 이 AFC의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보고요. 이 전북 현대가 차라리 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선언을 하고 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아시아 축구 저개발국에 가서 비시즌에 축구 자원봉사를 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전북 현대 문제 때문에 울산 현대가 출전권을 얻게 됐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스포츠 세계에서 뜻하지 않은 행운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애초에는 이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 플레이오프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에 도전하게 됐는데 이 제주가 전북의 빈자리인 H조로 편성이 됐고요. 이 대신에 지난해 K리그 4위였던 울산 현대가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 권창훈 선수가 프랑스 리그 디종으로 이적하게 됐다고 그러죠? 예, 이 수원 삼성이 어제 이 프랑스 디종하고 이 권창훈 선수 이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적료에서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권창훈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수원이 이적에 합의를 했고요. 이 권창훈 선수는 이 지난해 리우 올림픽하고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뛰면서 팬들에게 이름을 많이 알린 그런 선수입니다. 이 부친이 30년 동안 빵집을 운영해서 별명이 빵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빵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빵훈이가 빵의 고장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뭐 당시 이 서독의 우승을 이끌었던 위르겐 클린스만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바로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독일에 2대3으로 패할 때 2골이나 넣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이 클린스만의 이 부친도 이 슈투트가르트 보트남 거리에서 빵집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이 보트남 빵집 아들로 유명했었습니다. 이 권창훈 선수 빵의 고장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왕이면은 일원동 빵집 아들로 크게 한번 유명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귀화 선수가 탄생을 했는데, 바이애슬론에서 러시아 출신의 이 에바 쿠모바인가요? 이 선수가 우리나라 국적 취득했죠?
이 바이애슬론은 이 크로스컨트리 스키하고 사격이 결합된 경기거든요. 이 국내에 이 선수층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이 평창올림픽에 대비해서 이 귀화 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 러시아 청소년 대표 출신인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 선수가 특별 귀화 허가를 받았다고 이제 어제 바이애슬론 10명이 밝힌 거거든요. 이 에바쿠모바 선수는 바이애슬론에서만 벌써 3번째 귀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자 배구 월드스타 센 언니 김연경 선수. 역시 잘해요. 소속팀을 터키컵에서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그러네요. 이 김연경 선수가 연봉이 15억 원이거든요. 여자 배구 선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이 터키 리그에서 월드스타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어제 이 터키컵 결승전에서 15득점을 기록하면서 이 소속팀 페네르바체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페네르바체가 이 바키프 방크를 3대0으로 이겼는데요. 이 김연경 선수 이 터키 연맹이 선정한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도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군요. 프로배구에서는 잘 나가던 우리카드가 어제 KB손해보험에 덜미를 잡혔는데 어제 경기 결과 종합해볼까요? 이 프로배구에서는 이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이 4연승을 달렸던 우리카드가 어제 KB손해보험에 2대3으로 패하면서 5연승에 실패했고요. 프로농구에서는 이 전날 이 선두에 올랐던 KGC 인삼공사가 이 동부에 73대 89로 패해서 불과 하루 만에 이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계체전 사전 경기에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에이스입니다. 이 김보름 선수가 일반부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해서 2관왕에 올랐는데 그 전날 3000m에 이어서 어제 1500m에서도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조이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 난방을 하거든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겨울철 공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외출하기 전에 대기 상태 먼저 체크하는 요 센스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대기질 오마이 샤오신.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오토링크 산업용 재챙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오늘은 양귀자 작가의 소설 모순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의 삶의 여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부산 소녀상 문제로 한일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번엔 독도 소녀상 설치 문제가 거론됐죠. 경기도 의회에서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면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일본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국내에서의 반발의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독도 소녀상 설치 문제를 처음으로 제안한 분이죠. 경기도 의회의 민경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자 이런 제안을 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자체 예산을 들여서 독도 문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독도를 지키고 여러 가지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실제 지금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뭐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우리의 영토 주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독도에 세우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독도에 소녀상을 세워서 산교육장으로 삼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모금 운동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1월 16일부터 모금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모금 운동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모였어요? 아직 그 모금함을 개봉하지 않고요. 일단 경기도 의회 로비에 저희가 설치해서 한 상황이고 전화상으로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서 계좌 입금을 의뢰하는 분도 많고요. 큰 금액을 쾌척하겠다는 분도 지금 있어서요. 일단 저희는 지금 그 로비에뿐만 있는데 시청과 시, 그러니까 저희 독도사랑 회원이 34명이 되시는데 각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시청 로비든 공공장소에 모금함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또 가두 모금 운동을 전개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모금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죠. 그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다 예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대응할지는 몰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본의 독도 침탈 야유 여실히 드러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마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로서는 뭐 당연하게 할 거를 하는 건데, 그죠? 근데 네. 이제 한일 관계에는 더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 외교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 현안이 지금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독도 침탈 야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계속 때마다 불거지는 외교 문제인데, 외교 문제로 부각된다고 이것을 제 목소리를 못 낸다고 하면 예.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 아닌 것이죠. 예.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광역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이 독도가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경기도 이 도의원께서 이런 거를 발의하는 것도 가능한 모양이죠? 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매년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문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독도 문화 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 지키기 위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정부와 국회가 너무 미온적이다. 그런데 좀 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았고 그래서 독도는 소재지는 경북도지만 실제 국민의 관심 있는 사항이고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 시네마 현도 지방의회가 시마네 현입니다. 시마네 현도 실제 2005년에 무리하게 외교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나를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매년 행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광역의회가 나서겠다. 그리고 저희가 주도를 하지만 실제 전체 광역의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서 반드시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출발했다고 봅니다. 정부하고도 조율을 하고 계세요? 정부하고는 아직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올해 말에 독도에 세울 계획인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설립하기에는 모금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금 운동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실제 외교적 문제 외에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광역의회, 경북도의회나 경북도와 지자체 간의 소통도 갖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를 통해서 정부와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국회에도 요청을 하고요. 조율은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저희한테 연락 한 바도 없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자발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에서 또다시 드러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문제, 그 뿌리가 어디 있고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 생각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정경유착, 이게 유착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됐다라는 그렇죠. 걸 전제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 있을 땐 유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몸으로 돌아가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신라시대 정경유착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이건 좀 두 가지 면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적 변화의 하나의 좀 중요한 측면이었으니까. 예. 이른바 이제 근대적 변화가 시작된 시기에 정경유착의 뿌리를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도 이건 이제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고 지금 중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예. 국가 또는 정부 주도로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경유착 요 두 가지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나눠본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학술 얘기 같이 돼버렸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동양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라는 개념을 설정했던 이유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경유착의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죠.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이제 직업별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건 다들 아시는데 왜 차별했는지는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각각 천지인에 해당합니다. 사농공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농공이 사는 천이고 그러면. 예, 사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펴는 일을 하는 그런 굉장히 고귀한 철학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정치를 이제 거기에 좀 대입시켰고요. 농은 땅에서 땅에 땀을 쏟아서 그 곡식을 거두는 일. 이게 이제 농이고요. 그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선출한 물건을 사람이 가공을 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일. 사람이 만드는 것이 공이라고 봤던 거죠. 예. 이거 각각은 세상에 새로 만들어서 보태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천지인 각각에 해당해서 위계를 두고 이제 이익을 남기는 세상에 보태는 일이라고 봤는데요. 상은 뭐냐면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으면서 이제 이 산업공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세상에 비익하는 것은 없으나 필요하긴 하다 해서 최하로 나왔던 거죠. 예. 이런 개념이었어. 그래서 이제 최고 지배 계급은 전부 사대부라고 해서 이제 정치인이거나 정치 후보자이거나 이랬지 않습니까? 전세사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요. 요즘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법일 텐데 법조문이 이렇습니다. 향후 양반도 관직을 그만두면 편한 대로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반은 장사를 하면 안 됐어요. 안 됐고 또 그거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잘 안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장사를 일단 하면 양반 자격을 잃어요. 아, 그래. 관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사꾼이 한번 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 아들까지도 이제 후손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장사를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직접 못 한다고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노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 집 뭐 지역 소작인이라든가 사실 현대 우리나라 재벌 중에도 그렇게 양반집의 소작인이나 뭐 이런 지위에 있다가 독립해서 재벌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신에게 예속된 사람을 시켜서 장사를 하게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경유착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제, 상업 담당하는 상인들이 정치인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어서 그 대리인으로 역할하면서 겉보기에는 독립적인 양 이렇게 하는 방식의 이제 문화가 먼저 만들어졌던 거죠. 이건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뭐 일본 같은 데에서도 이제 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치 정상배라고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에게 예속돼 있는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초기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역할을 했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역사적 뿌리로 보자면은 대략 18세기, 19세기부터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세도 가문의 대리인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한편 그 일부를 가지고 자기 독자적인 영리를 취하는 그런 상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정경유착의 첫 번째 뿌리고 이게 이 관행 속에서 이제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특히 60년대 경제계 성장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정경유착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5, 60년대 또는 이제 해방 직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총독부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총독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초기 이제 경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산업화라기보다는 경제 성장, 자본주의 경제 이식 과정이죠. 자본주의 이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총독부 국장 과장의 연줄이라도 왔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데서는 뭐 당연히 이제 뇌물을 바치고 뭐 미리 정보를 얻는다든가 특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1911년에 이제 일본 조선 총독부가 조선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 공포해요. 이 법이 뭐냐면 조선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조선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청이 아니고 무조건 이제 허가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데 허가 원칙이 재미있어요. 한 도에 그 당시 전국에 이제 그 13도가 있었으니까 한 도에 같은 업종의 회사는 하나만 인정한다. 이런 이제 원천적인 경쟁 배제, 독점 체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일단 업종이 들어서면 다른 업종이 허가가 안 돼요. 그럼 그거 하나만 만들면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죠. 날로 가는 거네요. 되게 이제 일본인들 회사에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조건에서는 당연히 이제 누구 허가권자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조선 총독부에서 뭐 총독이 다 알 수도 없고 밑에 이제 산업과 나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총독한테 어디가 유망하다, 어디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올리겠죠. 이런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뇌물을 잘 바쳐둬야, 이 허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경 유착이라고 하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던 거죠. 근데 그 18세기, 19세기 뭐 정상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제 대학 다닐 때 한창 그 역사학과에서 제가 역사학을 뭐 부전공은 아니지만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자본주의 맹아 논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아, 그러니까 싹이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이런 논쟁이었었는데 이 자본주의 맹아 논쟁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이 좀 거부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18, 19세기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 본격적으로 출현하죠. 그죠? 사실은 15세기, 16세기부터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세기 말 좀 일찍 잡으면 18세기, 19세기 사이에 본격적으로 출현한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부자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출현을 하면 사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 권력하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붙는 거?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도산 그 서원이라든가 안동의 퇴계 또는 파주의 율곡 이런 분들은 벼슬살이를 하다가 서울에서 벼슬을 그만두면은 낙향을 해요. 거기서 이제 다시 지방에서 농토 지주 경영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그리고 이제 살죠. 근데 18세기 19세기쯤 오면 이제 여기서 벼슬하던 사람들이 벼슬을 그만둬도 낙향을 안 합니다. 서울에 계속 눌러붙어 살아요. 그럼 무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된 그러니까 녹봉 말고 이제 부수적이거나 녹봉이라는 게 월급. 월급 말고 나라로 주는 월급.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더 근본적인 생계 수단이 이제 농업이 아니고 장터도 물론 있어요. 그거보다 뭐요? 장터, 농토. 농토. 지방에도 농토가 있지만. 전문 용어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농장 토지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제 이권이 상업 이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업의 중심지가 서울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어떻게 결합하냐면 조금 복잡한데 이제 객주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소설 이름도 객주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보부상이라든가 배 타고 다니는 상인들을 선상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자기랑만 독점적으로 거래한다. 그렇게 해서 화물을 독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이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또 조선왕조 법조에 그런 계약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계약 위반을 못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등에 업어야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등에 업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의 세도 가문이라든가 또는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 내가 어떤 선상하고 독점 거래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먼저 돈을 빌려줬다든가 이런 이제 예. 사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안 지켜도 도리가 없는 거니까 이 사람과 나와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보증을 서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예. 대신에 연간 제 수익의 몇 %씩을 꼬박꼬박 바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계약 그 서주는 보증 서주고 돈을 받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하나의 관행처럼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정부가 또는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보증하는 권리 문서를 가진 이제 객주들이 있어요. 나타나게 되는 교수님, 거죠. 그게 연대 보증의 시초 아닙니까? 연대 보증하고 다르죠. 빚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요. 빚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권에 대한 너의 보증이니까. 이권을 내 힘으로 보증해 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보증서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의 이제 이번에도 이제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예. 대통령하고 이제 그 삼성 부회장하고 만나서 잘 도와주면 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걸 아예 그 당시에 그 시절에는 문서로 시켜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때 그런 식의 뇌물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을 개념 테니까. 자체가 뇌물 그래서 뇌물은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제 뇌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한국 그래요? 전통의 뇌물 문화는요. 어떤 관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 군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군수 가격이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19세기쯤 되면 세도 정치쯤 되면 군수 한 자리 가격이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마련해서 군수볕을 줄 수 있는 세도 가문에 찾아가서 주고 어디 저 지방 군수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 그러니까 세도 가문이 사는 지역이겠죠, 그죠? 아니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중앙에서 왕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관직을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하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가는 거였고요. 일본식 뇌물은 좀 달랐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와이로라는 말을 썼어요. 와이로 옛날에 그렇죠. 회례라고 해서 어떤 뇌물인데 이건 이제 일본식 뇌물은 한국식 뇌물하고 달라서 평상시 교분을 다지듯이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탁을 하면 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달랐는데 이런 식의 이제 매관 매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뇌물이라고 할 수 있고 상업적 이권을 노리고 이제 평소에 자기 이익의 일부를 아예 딱 정해놓고 있어요. 한 10분의 1이면 10분의 1, 한 3분의 1이면 3분의 1 이렇게 바치는 건 하나의 관행처럼 돼 있었던 거죠. 그 18세기, 19세기 그 거상들 출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치권이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이 정부 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밀착되고 이런 거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실은 상인들은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계속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당시 정부 재정 자금, 재정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 상업이었고요. 이때 정부에서는 대개 이제 외상거래라든가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요즘처럼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항상 이제 정부가 상인들에게 빚을 졌고 그걸 못 받아서 애를 먹었죠. 공식적으로는요. 이제 이런 공인이라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객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세도가들한테 옆으로 새는 돈을 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윤택해지지 못하는데 항상 어려운데 옆에 이제 그 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휘두르는 사람들의 창고는 풍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조선 사회가 붕괴해 나갔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